프랭클린, 여러 어떤 그 파운딩 파더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일부분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그런 서양적 어떤 계몽주의적인 사상에 물든 사람이었고,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사실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그 신앙에서 시작된 그런 캠퍼스들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들어갔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특히 그 젊은이들,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는 거는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의 열매는 좀 이따가도 보지만 통계로까지 있는데 대부분이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건 뭐 사실은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가장 큰 문제의식을 안겨줬던 것도 젊은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젊은이들에 대한 추수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콜드라 그랬는데 1775년, 1783년에 그 혁명전쟁, 미국 독립전쟁 후에 교회 그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혼란도 있었겠지만 이런 세속적인 계몽사상의 여파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퓨리튼의 고향이라고 하는 뉴잉글랜드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반응으로 대각성의 첫 단계가 뉴잉글랜드, 특히 지역 예일 대학교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였던 티모시 드와이트가 이 학교의 처음에 신학 교수였고 학생이었고 신학 교수였고 나중에 총장까지 되죠.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그런 그 바르게 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새로운 그런 그 변화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리만 비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개혁가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때 마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즈 칼리지라는 것도 굉장히 큰 특히 미국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윌리엄즈 칼리지에서 그때 헤이스텍 무브먼트, 우리 흔히 건초더미 운동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윌리엄즈 칼리지에 다니던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를 해서 기도하는데 비가 와서 헤이라고 하니까 건초더미가 있는 곳에 가서 비를 피해 기도하던 그것이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그것을 어떤 19세기 초의 요 운동, 지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윌리엄즈 칼리지에 있는 그 기념물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돼서 결국 그 1819년에 American Board for Foreign Missions라고 하는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라는 것이 나오면서 미국 선교, 그래서 첫 선교사 아돈이람 저스슨이라고 해서 그 버마로 갔지 않습니까? 특히 나중에 그 인도의 그런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하면서 종교도 베프티스트, 교파 베프티스트로 바꾸죠. 그리고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도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의 하나의 영향력이란, 그리고 아메리칸 트랙트 소사이어티, 소책자 운동 같은 것도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1826년 이후에는 Americ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Temperance,
템퍼런스는 금주죠, 금주. 20세기까지 와서도 이 템퍼런스 운동이, 특히 한국이 이 운동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특히 그 티머 드와이트의 제자였던 리만 비처가 굉장히 크게 가입한 활동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역할이었고, 열매였고, 특히 곤잘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일어났던 금주 운동에서는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 여권 운동의 시작점도 결국은 2차 대각성 운동이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일에 대해서 보면 리만 비처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예일의 대학생이 되었을 때 125명 중 학생들 중에 10%만이, 특히 이제 예일은 사실은 이제 그 코네티컷에서, 여기도 사실은 이제 하버드와 이제 그 같이 어떤 그 역량 있는 이렇게 성직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든 대학교였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0%, 125명, 학생 수는 진짜 적었어요. 한 과의 학생보다도. 그런 학생들 중에 10%가 결국은 뭐랄까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불과 몇십 년 됐다고 벌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적으로 뭐 장신회나 총신회 학생들 중에 10%만이 나는 90%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고 10%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 신앙이 있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신의 신앙과 믿는 바, 특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정말 내가 믿나? 그게 막 헷갈리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세속적인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그런 뭐 볼테르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앞에서 오늘날도 사실은 캠퍼스에서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그 기독교 TV에 나와서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학교에 한번 자식들 찾아가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말을 안 가보면 모른다 그랬어요. 캠퍼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자 그런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그런 세속적 철학과, 또 미국에서는 특히 탐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기의, 독립혁명기의 그런 그 전쟁기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나 이런 걸로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차 대각성, 이런 젊은 세대들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드와이트가 계속 뭐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외할아버지 조난 에드워즈의 어머니가 그 조난 에드워즈의 딸이었으니까 그 설교하고 굉장히 그 시니어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충고를 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 3년이나 눈물로 너희를 설득한 것을 기억, 밤낮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겸손과 또 신앙적으로는 또 신학자니었으니까 굉장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곤조곤히 굉장히 철저하게 그러면서 도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변형이 없이 복음으로 도전하면서 이때 잡은 말씀이 고린도서 3장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굉장히 농부가 되어서 굉장히 성실하게 그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런 그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인정받게 되고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변화의 그런 물결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옆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보이는 인물은 바로 그 티모시 드와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티모시 드와이트가 한 말이 있어요. 보면 그냥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어떤 신사가 나에게 내가 내 자녀들로 하여금 인피델 믿지 않는 여기서 말하면 계몽주의자들이나 세속적인 계몽주의자들 지난 학기에 그랬죠. 계몽주의도 기독교적 계몽주의가 있고 반기독교적 계몽주의가 있다는데 여기는 굉장히 두 번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가 내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불신자들의 책을 읽게 내버려 둘 건지를 물어보았다. 그때 나는 그럴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그런 책들을 알게 될 거고 그렇지만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그들에게 반박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I should be unwilling to have them find these arguments unaware. 그들이 모르는 채로 이런 그런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또 그래서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확실히 믿고 또 성경의 그런 세속적인 사상에 대해서 사실은 도전밖에 없겠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챌린지를 하면서 1797년이 되면 25명의 학생들이 예일 칼리지라고 하는 예일 칼리지의 모럴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그 단체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게 시크릿 소사이어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조직이었고 이들이 서로를 책임져 주는 25명이 서로의 어떤 신앙적인 면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25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일을 졸업하고 총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으면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지적 풍토를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797년 25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1794년에만 해도 10명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랬던 것이 5년이 지나면 230명 학생 중에 3분의 1이 그러니까 한 70명 넘는 학생들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지속적인 부흥의 물길이 1802년에 한 번 있었고 1808년에 한 번 있었고
1812년, 13년에 한 번 있었고, 1831년에 한 번 있었고, 1858년에 한 번 있었고, 쭉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또한 부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부흥의 역사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흥은 굉장히 짧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 20년 지속되면 좋겠는데, 세계적인 부흥 운동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 못 가는 부흥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2007년인가요? 1907년 원스 모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에 매일매일 다시 그 부흥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부흥 전문가는 부흥은 기대하고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자꾸 그걸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그런 은혜겠죠? 은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부흥이나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교회사적으로도 없으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막 크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막 쇼킹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좀 이렇게 의심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것이 없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있으면 내가 어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면 되지. 부흥이 어떤 눈에 보이는 컨스피큐어스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부흥은 짧다. 어떤 우드브리지가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부흥의 역사는 책에서. 처음에 그렇구나. 저도 새롭게 배운 거예요. 부흥은 짧은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흥은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지 말라. 매니플레이트는 우리가 조작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그 말의 뜻은 그 손으로 뭘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은데, 조작한다면 굉장히 나쁜 말이고, 그 책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1802년에 있다가 침체가 있고 1808년에, 그러니까 침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너무 이렇게 느슨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내 눈에 침체고 하나님 눈에 또 뭔지 모르죠, 사실은. 곁다리로. 그렇지만 제가 배운 거 한 가지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케인 리치라고 하는, 특히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케인 리치라는 말이에요. 1801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B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뉴잉글랜드였고, 두 번째는 미국 독립전쟁 후에, 주로 그 뒤에부터 먼저 보죠. 뒤에군요. 요 지도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이고, 여기가 로키 산맥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퓨리터니즘,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 다 이쪽 이야기예요. 이쪽. 요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 아니 동쪽. 그런데 1776년 이후로 주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스테이트는 아니었죠. 그래서 준주라 그럴 때 우리가 있으면 테리토리다, 미국.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스테이트가 아니고 프로빈스죠. 이 테리토리가 이제 나중에
준주라는 이름을 줬다가 이제 조건을 갖추면 스테이트가 되죠.